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다짐 하셨나요?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게 네. 올해는 진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끝으로 뭔가 정서적으로나 네. 그 지식을 좀 쌓아야 되겠다. 요 세 가지를 저는 얘기했는데 네. 했어요? 벌써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키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렵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다이어트 매년 하는 다짐인데 다이어트를 왜 해요? 다이어트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밥 조금 먹기가 원래 목표였어요. 네. 근데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네. 아니 저도 명선 씨랑 비슷해요. 저도 다이어트를 항상 매년 새해 1월에 계획을 세우는데 네.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안 됐네요. 네. 그리고 언어 하나 좀 열심히 해서 마스터하자. 그렇지. 요즘 많이 영어 하지.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것도 뭐 네. 실패했고. 혹시 어떤 언어 배우시고요? 저 영어랑 일어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 그냥 뭐 한 3페이지까지만 새까매요.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다짐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작심삼일이 네.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저는 요새 그 작심 3일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작심 1일. 그것도 넘기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작심 그러세요? 1일도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작심 30분. 30분. 와우. 와, 분마다 그렇군요. 네.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이게. 3일도 이젠 안 가는 것 같아요. 의지가 이렇게 나약해져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랑 네. 이렇게 이제 몸과 마음이 좀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쩌면 오늘 강연이 이 질문의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연 제목이 인간 본성과 진화, 미래라는 제목입니다. 유익한 강연해 주실 오늘 멘토 어렵게 모셨습니다. 백이동 한양대 명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게 이제 유전자의 구조죠. 구조가 칸이 빠지기도 하고 달라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생물의 행위, 구조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이제 그 대항해 시대에 들어온 여러 가지 생물 자원들, 식물, 동식물을 정리하는 사람은 여기 보는 린네라는 사람. 린네가 한 정의가 뭐냐? 직립한 젖바리 짐승. 결국에 직립을 왜 했냐? 이게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진화한 그 과정을 알게 되면 실제 우리 생활에 있어가지고 판단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희 대학 교수지만은 뭐 여러 가지 고고학 또 박물관학 또 인류학을 분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교수님 소개를 조금 덧붙이자면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으로 활동하시기도 했고 또 다양한 책을 출간하시기도 했는데 처음에 고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한테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고고학 이런 거 잘 몰랐을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받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내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여행하면서 본 우리 유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자극이 되었던 것 같고 어릴 때 특히 여러 가지 모으는 습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고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한양대 명예 교수님인데 제가 알기로 한양대는 성수동에 있는데 왜 백이동이에요? 예, 우리 교수님 저 긴장 좀 풀어드리려고. 풀어드리려고. 아마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절대로 날 까먹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동엽 씨가 또 이제 우리 또 긴장을 좀 풀어드리려고. 맞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이제 나오시기 전에 저희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해 다짐했던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 혹시 새해 다짐하셨던 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매년 하지요. 하지만 지속이 잘 안 되고 1년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하지요. 교수님이라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게 아니군요. 사람 다 마찬가지죠. 저도 갑자기 안도가 되는데요. 그러네요. 네. 인간미가 느껴지는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게 인간 본성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좀 인간 본성이니까 아마 네. 그런 새로 계획하고 까먹고 또 후회하고 또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인간 본성에서 유래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쭉 처음 생겨가지고 이때까지 오면서 다른 동물하고 인간이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생겨났는지 우리가 흔히 인간이라고 할 때는 생물, 동물, 젖발이 짐승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현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른 동물들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연유가 어떤지 어디서 유래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넓은 주제가 돼 가지고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진화한 그 과정을 알게 되면 실제 우리 생활에 있어 가지고 판단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이게 인식하고 그리고 인간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의 방향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광고업계에서 광고를 할 때 인간의 본성에 기준해서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한번 귀를 기울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오늘 또 인간 본성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교수님이 원래 공부했던 대학 강단에 섰을 때는 어떤 또 주제로 또 강의를 하십니까? 원래 전공은 뭐예요 그러면? 전공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시죠. 저 교수님한테 취조하듯이 저 예. 죄송합니다. 원래 저는 이제 고고학을 했고 제가 들어간 학과는 고고인류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모든 걸 다 가르치는 학문이죠. 인류학이라는 게. 그 중에 한 분야가 이제 고고학이고 고고학은 옛날 유물을 다루는데 사실 고고학에서 유물을 캐긴 캐지만은 유물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 삶을 이야기하게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인간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오케이 사람 어떤 게 사람의 특성이냐, 오케이 미용실을 간다, 화장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인간의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글을 쓴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근데 궁극적으로 인간의 특성 자체를 아주 본질적인 걸 이야기할 때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고학이나 인류학을 하면서는 끊임없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해 나가면서 하면서 이제 고고학이나 인류학에서 여러 가지 분야, 옛날 문화를 하는 게 고고학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따지고 또 인간이 어떤 동인에 의해서 이렇게 행위를 하고 진화를 해오는지 이거는 체질 인류학에서 하지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선사고고학은 선사시대. 인간의 역사가 700만 년 같으면은 거의 99.9%가 선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문명이 생긴 게 한 5,000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700만 년대 5,000년 같으면 거의 인간의 역사는 선사시대에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체질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본성에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경륜이 쌓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 제 강의를 다 100% 믿으면 안 돼. 왜요? 이 과학이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것은 결국에 현재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 현상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이지 새로운 과학 사실이 나오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인간은 생물이죠. 예. 다른 생물하고 뭐가 다른지를 한번 지속적으로 이 강의 중에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생물이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공유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번식하고. 네. 중요한 말씀 다 하셨네요. 네. 근데 그 공통 분모가 이러한 인간의 행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그걸
하게 하는 게 뭘까? 본능적으로 하게 하는 것.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건 목적을 생명 이야기해요. 연장. 근데 이게 생물계는 자기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죠. 쇠는 녹이 쓴다. 어떻게 충격을 받은 쇠는 진함철이 된다. 뭐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 속성 자체가 자연으로 기분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고 먹고 뭐 싸고 뭐 또 저기 뭐 그 후손을 이렇게 생산하고 이런 것 자체도 주어진 거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요즘은 하죠. 나 결혼 안 해. 나 애 안 낳을래. 이런 거 있지만 그거는 본성으로 생물학적 본성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죠. 그런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게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게 이제 유전자의 구조죠. 네. 그 유전 물질이 뭔지 아세요? 게놈. 게놈은 총괄적인 이야기고, 네. 그 유전자 혹시 DNA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DNA. 지금 DNA 구조를 드리는 거예요. 네. DNA는 흔히 사다리 모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다리 모양이 꼬인 거. 왜 꼬냐? 그거는 우리 세포, 작은 세포 안에 아주 많은 양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꼬아서 넣어야 돼. 그래서 꼬인 그 더블 헬릭스라고 하는 이게 사다리 꼬리, 코일링 이렇게 돼서 들어간다 해서 조금씩 꼬은 모양을 하는데 그 사다리에 각각 칸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4개의 물질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인과 설탕 이런 것이 이제 그걸 만드는데 요 구조 자체는 모든 생물이 똑같아. 모든 생물이. 근데 요 생물의 가장 원초적인 구조 자체는 똑같은데 요게 가진 속성이 있어. 복제하는 속성이. 가능하면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 이게 복제를 하는데 복제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가 둘이 되는 거죠. 네. 하나가 둘이 되려고 그러면 물질이 2배가 되죠. 네. 네.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복제를 하려고 하면 옆에 물질을 계속 빼들어야 돼. 그래서 모든 생물계는 옆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물질들을 계속 섭취해서 세포를 복제하고 궁극적으로 자손을 번식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복제하는 거의 연장선상에서 자손이 번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어진 명제, 자연에 하는 섭리 중에 하나가 유전자는 복제를 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게 임무야. 이게 자연의 섭리로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렇게 해놓고 중심에 인간이 있는데 이 유전자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은 각 동물, 식물마다 그 유전자가 구성되는 종류, 양 이런 건 달라요. 그 여러분들 아마 염색체 숫자를 들어봤죠? 네. 염색체 속에 유전자 DNA가 들어있는데 사람은 뭐 46개인데 어떤 동물은 몇 개다 이런 게 있고 그렇게 하고 그 구성 자체가 구성 내용이 굉장히 달라.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요게 복제를 하면서 실수를 한다고. 유전자가 복제되면서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구조가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칸이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칸이 임의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위치가 바뀌기도 해서 달라지는데 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생물의 행위, 구조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빈대가 생기고 하는 뭐 그런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는 이유인데 이게 이 유전자가 공유하는 범위를 이야기해요.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유전자가 거의 98.5%가 같아.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거리 먼 고릴라, 그보다 조금 더 먼 게 오랑우탕인데 오랑우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바나나하고는 아마 60%가 같다고 돼 있을 거야. 그 참 어떻게 내가 바나나하고 같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체 생물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처음 생겨나가지고 그게 복제하는 과정에 점점 달라지는 게 나타나고 그게 이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결국에 침팬지는 인간보다도 한 1.2%
그 정도 차이 나는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물계의 그 각고 다름의 구별, 그 공통적인 거, 요걸 좀 이해하시고 이제 인간 이해로 좀 넘어가 봅시다. 근데 요런 게 다른데 이게 자연 속에서 공존한단 말이지. 네, 공존하는데 이게 공존의 원리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여기서 의지로 내가 잘나서 뭘 하겠다 이런 게 안 되는 게예요. 그래서 이 생물계에 공존하는 거를 보면 이게 어떤 이게 자기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 행위의 방식에 의해서 내가 숫자가 막 늘어나고 이기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물론 개체가 힘이 좋아가지고 다른 걸 이길 수는 있지만은 그 전체 공존하는 거는 결국에 자연계의 그 자원이 있고 그 자원 속에서 그 자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종류가 식물이라 해도 식물의 종류가 많고 동물이라 동물의 종류가 많고 또 우리가 흙이라 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흙이 있고 못 먹는 흙이 있고 뭐 이런 먹는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은 영양소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서로 얽물려 가지고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자체의 하나의 그 세상, 자기들만의 세상이지 그 세상 속에서는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숫자가 많아져. 그러면 이 숫자가 많아지면 자기들이 먹는 게 한정이 돼 있어. 그러면 그 하나의 집단 내에서 경쟁이 생겨가지고 수가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자연에서는 항상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이 있지만은 그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항상 균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생태계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순환 논리 중에서 뭐 저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거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죠. 사회과학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피드백이 이 포지티브 시스템이 있고 네거티브 시스템이 있어. 근데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뭐가 증가되는 걸 말하는 거고 네거티브 시스템은 빼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자연의 생태계는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어떤 자연 생태계 내에서 어떤 한 종류가 많아져. 그러면 그 종류가 먹는 음식이 제한되어 있을 때 그럼 자연적으로 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줄이게 돼 있어. 안 줄이면 안 돼. 그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막 마라톤을 해가 땀이 나죠. 그 몸에 열이 올라가면 이 열을 36.5도로 맞추기 위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조절해서 딱 균형을 맞추지 우리 바디 체온 자체를. 그와 마찬가지로 에코시스템 자체도 그런 시스템으로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우리가 여행하면서 어떤 사람이 사는 마을 이렇게 갔을 때는 굉장히 정적인 것 같죠. 변화가 없으니까. 그 속에서 그런 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을 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에고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뭐 사실 요 에고와 에코의 대립적 개념에서 이야기한 건데 아까 유전자는 모두가 각자 에고가 있다. 유전자는 이기적인 거예요. 남의 걸 빼들어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물성이야. 인간의 욕심이 아니야. 그건 물성이라고. 물성.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 개체, 크리처, 창조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창조물의 어떤 이게 지구 자연 환경 속에서 있는 어떤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거예요. 생물은 유전자를 가진 생물은 모두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각 생물들이 이게 에고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연의 생태계의 섭리에 의해서 에코 시스템으로 돼 있어. 근데 인간이 존재하고 나서는 그게 안 돼. 뭔가 something else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기 보면 에고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에서 보면 인간이 푸드웹에 모든 그 생물계의 그 먹이 사슬의 정점에 서게 만든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왜 그럼 인간이 이 푸드웹의 가장 정점에 섰을까? 그렇게 하고 현대의 질문에 있어서는 이게 지속될까? 인간이 그러면 뭐 창조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나?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인간 어떻게 정의하실래요? 아까 우리 생물에 대해서는 정의하셨는데 네.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 네, 어려워. 자기가 인간이면서 야, 인간아. 인간이란 도구를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보면 이제 원숭이들도 다 하죠. 나뭇가지를 들고 휘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도구를 제작할 줄 아는 게 인간이다. 야, 그거 참 대단한 인류학자. 야. 오, 유학자입니다. 예, 예. 처음에는 사실은 과거에 한 20년 전, 30년 전 이럴 때는 인간만이 이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개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좋은 말씀. 어떠세요? 인간이란 사회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와우. 어떻게 제 속에 들어왔다 나가신 아, 거예요? 진짜요?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예, 예. 자, 여기 뭐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맨 오른쪽 거는 사실은 이수연인가? 아세요? 이수연?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동경역에서 일본 늙은 분 구하고 자기가 죽은 사람. 네. 알죠, 그렇게 알죠. 하니까 알고. 알죠, 알죠. 누군지 압니다. 알죠? 예, 예. 그 이름 까먹으시면 안 돼. 그건 기억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자기의 몸을 버리고 남을 구한 사례가 되죠. 그런 걸 이타주의라고 하는데 이타적 행위를 한 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이제 누구예요? 간디. 네.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예. 뭘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간이 생존하는데 도움되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제 아까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고요. 맨 왼쪽은 뼈다귀밖에 안 남았어. 네. 근데 짐승을 네,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 같은데. 밑에 저게 아마 강아지는 아니고 원숭이죠. 네. 원숭이 자기 끌고 가는 원숭이하고 저기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직립보행. 직립보행. 두 달이냐 네 달이냐 차이. 맞네. 역시 오늘 강의할 맛 나네. 직립보행 네.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직립보행입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어. 네. 문화적인 거 이런 거 다른 게 있는데 그럼 문화적인 거 어떻게 해서 문화를 만드냐? 손이 해방 안 되면 문화를 못 만드는 거예요. 손이 해방 안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이제 사고력 같은 거는 인간이 처음 출발할 때는 동물에서 다른 동물 물론 제일 가까운 동물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침팬지, 네. 고릴라, 오랑우탕 이런 유인원 쪽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쭉 오면서 이 생각의 깊이가 달라진 거야. 달라졌는데 그 모티베이션 되는 게 뭐냐 말이지. 네, 그런 걸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좀 생각해 보자 이거지.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다른 짐승도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건 있어. 근데 사람이 하는 생각은 단순히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어떤 게 파생적이고 어떤 게 원론적인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때까지는 좀 너무 힘들었죠. 네. 좀 어려웠습니다. 네,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어렵긴 해도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라서 누구든지 한 잔 마시고 한번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네. 이제 지금부터 그걸 슬슬 풀어가지고 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특성이 뭐고 거기서 파생적인 게 어떻게 해왔고 그게 인간을 잘 살게도 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 요소를 어떻게 앞으로 제거할 것인가 이런 암시를 주려고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에요.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지식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큰 변화가 있게 된 근본적인 동의는 지난 한 500년 동안에 큰 동의는 하나는 전 지구를 대항해 시대, 전 지구를 탐험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고 거기에 뒤이어서 오는 게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과학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에 엉켜가지고 먼저 시작되었지만은 그게 다 엉켜가지고 서구사회에 쭉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 이제 그 대항해 시대에 들어온 세계에 관한 지식들 이런 게 모여지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생물 자원들, 식물, 동물 같은 게 이제 유럽에 새로운 게 들어오죠. 근데 이 식물들, 동물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유럽에 있는 왕가들이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창경원에 가면 옛날에는 창경원에 동물원이 있었어요. 그런 스타일의 그 왕립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물론 박물관도 생기지만은. 그래서 우리 박물관 입장에서 보면 동물원, 식물원도 다 박물관의 영역에 속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질을 모아서 그 체제를 배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서구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걸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고고학 쪽에 정리하기 시작한 사람은 덴마크의 톰젠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식물, 동식물을 정리하는 사람은 여기 보는 린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식물을 보고 이거는 뭐다, 누구와 가깝다 이런 거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소노미, 분류학을 만들고 그 분류학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룹을 이렇게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같으면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부르죠. 그런 학명 자체가 전부 다 린네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했는데 린네가 한 정의가 뭐냐?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정의는 직립한 동물이야. 직립한 동물이. 직립한 젖발이 짐승이야. 만말 중에서. 다른 게 있냐? 없어요. 곰, 잠깐이지. 근데 그 원숭이들이 내는 거는 좀 잠깐이지, 잠깐. 잠깐입니까? 그죠. 왜냐하면 침팬지 같은 게 가끔 이제 직립해서 이렇게 쇼도 하고 하지요. 네. 그렇지만 이게 골격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몇십 미터 걸어가면 그 일단 이 피로감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우리 머리가 이게 땅바닥에서 멀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와 달리 그 사람들이 이게 높이 못 들고 다녀. 그래서 어지러워. 이게 다니면. 그래서 직립한 원숭이, 직립한 젖발이 짐승 이게 이제 린네의 정의야. 근데 거기 이제 직립한 젖발이 짐승 이게 인간, 인류인데 뭐 그 왜 직립했냐? 이게 이제 또 문제죠. 왜 직립했을까? 다른 건 안 했는데 같이 이렇게 진화를 해왔다는데 그 이제 다윈이 린네보다는 뒤의 사람인데 그 다윈이 이제 그 인간에 대해서 생물 진화를 쭉 했으니까 생물의 진화, 종의 기원을 쭉 이야기했으니까 종 중에 하나가 인류고 인류가 이게 어떤 식으로 진화를 했을까 그걸 따지면서 결국에 직립을 왜 했냐. 그래서 다윈이 처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원체 그 종교계에서 그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쓰면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일어섰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윈이 이 자가당착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 뭐냐면 다윈 이야기는 내추럴 셀렉션이야. 어떤 형체가 있으면 자연이 선택하는 건데 여기는 보면 인간이 선택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자가당착적이죠. 네. 그래서 이 다윈은 그때 그 과학계에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계에서 다윈 이야기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어 온 게 지난 100여 년 동안의 그 과학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까지 이 다윈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시각에서 풀이를 한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오스트랄피테쿠스를 발견한 레이몬드 다트라는 사람은 다윈의 그 이야기, 사람이 직립한 이유가 도구를 만들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그래서 어떤 동굴에서 동물뼈가 나오고 석기가 나오면 아, 사람이 도구를 만들었고 동물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설명 다윈이 뭐 물론 그것만 설명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설명 자체가 60년대까지 쭉 있고 여러분들 아마 60년대 어떤 책들을 보면 아프리칸 제네시스 그런 게 있고 또 살인 원숭이의 후예인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게 다 그런 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게 과학자들의 공상이었죠. 근데 70년대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레이몬드 다트가 한 이야기가 완전히 거꾸로인 거야. 그런 이야기를 여기 이야기인데 이게 오스트랄피테쿠스가 동물을 잡아먹은 게 아니고 잡아먹혔다는 이야기로 고고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이야기가 저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윈 이야기가 틀렸다. 그와 동시에 이게 발견된 게 있어요. 루시아. 루시라는 건 닉네임입니다. 1970년대에 그 도널드 조앤슨이라는 사람이 이디오피아에서 발굴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화석고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중간에 보이는 그 그림이 이제 전체 골격인데 이 골격 자체가 거의 인간의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 가능한데 이 구조를 보니까 이때는 분명히 직립했고 근데 두개골 모양을 보니까 침팬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용량이 450cc. 그리고 문화 섞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생겼을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립은 했는데 머리는 나빠. 도구도 안 만들었어.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아마 저기 사과를 따먹기 위해서 뻘떡뻘떡 일어났다. 뭐 또 사반나에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짐승이 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일어섰다. 뭐 이런. 근데 그 다 안 맞는 거지. 하자가 있어. 그래서 이 학설이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할까? 그건 제 의견이기도 한데 네. 여기 오웬 러브조이라는 사람이 이게 음식 나눔 때문에 일어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도 애초에는 침팬지처럼 조금 짧은 거리를 걷기 시작했는데 이게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일어선 게 많이 일어서서 멀리 걸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 많이 가져올 수 있고 먼 데서 음식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 자손들이 훨씬 영양적으로 더 튼튼해질 수가 있고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많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진화의 동인이 됐다 하는데 여기에 숨은 게 애비가 나가서 음식을 장만해서 가족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사회성이죠. 네. 음식 나눔이야.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음식 나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정보 나눔이에요. 정보. 왜냐하면 아무리 살아도 어디 가서 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데 가야 음식이 많이 있는지 이런 걸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음식의 공유, 정보의 공유, 이게 결국에 인간이 직립해서 걷는 걸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왜 그럼 남자가 그 부인한테 계속 돌아오게 해? 섹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발전기가 없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적인 그 가족 접촉 자체가 이 애착이 생기고 그래서 페어 본딩 시스템, 이게 부부 관계가 굉장히 강화돼서 오늘날처럼 전 세계 하나의 인간의 보편적인 제도로서 부부가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가끔 이게 파워플레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 틀 자체는 부부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런 아까 이게 사회성, 그 사회적인 그 공유, 그 아까 저 음식의 공유와 정보의 공유, 이걸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본성적인 그 구조의 변형 자체가 아까 그 발전기를 없애는 거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웬 러브조이 학설 자체가 러브 학설이야, 사랑 시어리야. 그래서 이제 사회성이가 되는데 이제 사회성을 생각하고 아까 정보의 공유, 이거 음식의 공유를 수반하면서 사회성의 공유가 되는데 이거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오는데 인간이 애초에 있던 단계하고 지금 단계하고는 굉장히 사회 구조가 많이 다르죠. 네. 그 확장된 거하고 두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스트랄피테쿠스 단계에서는 한 500cc 정도 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의 그룹, 밴드 그룹을 형성한 때면 지금은 1500cc짜리니까 지금 한 150명 정도를 그걸 한다는 그런 게 이제 지난번 돈바의 법칙입니다. 이건 최근에 학설로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사회성이 증가하면서 결국에 사람의 공격성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공격성이 줄어든 거는 인간한테는 송곳니가 줄어드는 거. 이게 이제 침팬지는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침팬지하고 사람하고나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보의 공유 이거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 핸드폰 세대에서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정보 자체가 결국에 인간의 복잡한 진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새로운 그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보가 많으니까 학교가 길어. 사람은 청년기가 있는데 다른 짐승 청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많아서 이제 그런 그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윈 이야기는 인간은 잘 적응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뭐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그 생물들은 어느 순간에 절멸했어. 대절멸이 있고 새로운 생물이 등장하고 하는데 과거에 공룡이 6,300만 년 전에 절멸했죠. 그래서 젖바리 짐승이 쫙 성화했어. 근데 지금 현재 인간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지금은 아까 에고라는 해서 사람이 정점에 있었잖아요. 네. 정점에 있었는데 이 정점이 영원히 갈 거냐. 이 문제는 인간이 문화적 능력 때문에 다른 생물이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봐서 코로나가 잘못하면 많은 사람을 죽일 것 같은데 그래도 선방을 한 거죠. 네. 그 문화적인 기술적인 거고 과학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선방을 해. 근데 뭐 인간의 이기심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 아무리 무슨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존해서 야, 그 뭘 쓰지 마 해도 쓰게 되잖아요.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지 이거는 그 사실은 과거에 어떤 새로운 그 적응이라는 게 생물학적 적응이라는 게 자기 본연이 되는 게 아니고 선택이 되지만은 인간은 이때까지 문화적 능력에 의해서 선택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이기심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만들까? 그게 인류세 엔트로포신 다음 올 세대의 하나의 고민이고 그건 우리 다 같이 고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그 인간 본성에 대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네. 너무 어려웠죠? 어려워. 마지막이 좀 어렵네요. 마지막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도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는 게 좀 골치가 좀 아픕니다. 네. 맞습니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시간 정말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요거에 이어가지고 내가 속한 집단 뭐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속한 집단 중에서 가장 큰 집단으로서 민족이라는 거 한국에 사는 사람들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백이동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고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도 보면 이 문화 자체가 저기 북방에서 쭉 흘러왔어. 근관 너무 잘 아시죠? 요거는 시베리아에 가서 보면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을 상징하는 나무를 깎을 때 그렇게 깎아.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때나 삼국시대 때 계속 나타나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우리 문화가 북방에서 쭉 흘러와서 아 됐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북방에서 온 거는 한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게 한국 사람의 유전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북방 기원이라고 하기가 힘들어요.